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흔히 대체 투자안이라고 부르는 Alternative Investment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서 Alternative Investment의 구조, 스트럭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는 내용은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내용이니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는 사실 뭐 대체 투자안이라고 뭐 한국에서도 요즘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CFA를 뭐 처음에 이제 공부를 했을 때가 뭐 한 20년 전의 일이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전 세계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체 투자안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하게 되고, 특히 뭐 레벨 2, 3에서 이제 배우시겠지만, 이제 특히 장기 롱텀 인베스터들이 이제 수익률 극대화, 리턴을 극대화하고 다이버시피케이션 어떤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 대체 투자안을 이제 포트폴리오 편입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체 투자의 시장도 커졌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런 CFA에서 다루는 커리큘럼 영역도 굉장히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부분도 레벨 1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딱딱한 내용보다는 재밌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한번 재밌게 또 공부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회적 교재는 이제 리딩 78이고요. 그래서 페이지는 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가 뭐냐? 그래서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트래디셔널 인베스트먼트와 이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어떤 면에서 틀리냐? 그 트래디셔널 그 에셋 클래스 인베스트먼트라는 것은 이제 publicly traded stock, bond, cash에 투자를 하는데 long only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과 이제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트래디셔널 에셋 클래스 영어로는 beyond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이상의 것을 alternative investment, 대체 투자안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다. 그런 종류에는 이제 쭉 설명이 나와 있겠지만 헤지펀드,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이 쭉 있고요. 그 종류에 대해서,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걸 통해서 누리려고 하는 효과가 뭐냐? 그것이 1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어떤 분산 투자 효과, 다이버시피케이션을 통한 리스크 리덕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굉장히 이 대체 투자안이 일리퀴드 하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낮습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낮게 되면 일리퀴디티 프리미엄을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리퀴디티 프리미엄을 통한 하이어 리턴을 달성 가능하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목적으로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를 저희가 어떤 투자의 대상으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그런 디버시피케이션 효과, 그리고 하이어 리턴 달성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특징에 대해서는 1페이지, 2페이지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쭉 이제 보시면 이제 굉장히 이제 이것을 위해서는 굉장히 스페셜티를 가진 그런 인베스트먼트 매니저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전통 자산하고 그런 코릴레이션, 우리가 이전 퀀터테이티브 메소드에서 배웠던 그런 코릴레이션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관관계가 낮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대규모의 캐피탈 아웃레이, 그런 자본 지출이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투자 기간, 나중에 저희가 IPS 레벨 2, 3에 대해서 있어서 IPS라고 하는 인베스트먼트 팔리시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그때 어떤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 투자 기간에 대해서 이제 정하게 되는데, 이 기간 투자자, 특히 장기 투자자들이 이러한 AI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I라는 게 그런 Artificial Intelligence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Alternative Investment의 AI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체 투자를 고려를 하게 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illiquidity,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묶여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higher return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illiquidity,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투자 구조도 이제 그 직접적인 투자의 어떤 그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투자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매니저, 인베스트먼트 매니저와 투자자, 인베스터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컴펀세이션 스킴, 그런 보상 구조, 그런 부분이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체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뭐 후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리턴이 정규 분포를 그리질 않거든요. 정규 분포를 그리지 않고 굉장히 이제 요런 식의 리턴을 많이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요런 네거티블리 스큐드 돼 있는 거죠. 네거티블리 스큐드. 그리고 커토시스도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뾰족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성과평가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 측정, 평가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전통적인 에셋에 비해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1페이지, 2페이지에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쭉 되어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2페이지 위에서 좀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요. 그 어떤 코릴레이션이 낮다라고, 로우 코릴레이션인데 이게 어떤 마켓 스트레스 어떤 그런 어떤 스트레스 상황의 그런 이코노미나 그런 마켓일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늘어나기도 한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상세히 설명이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프라이빗 캐피털, 여기는 프라이빗 에쿼티와 프라이빗 뎃이 있습니다. 뭐 이 페이지인데요. 그리고 리얼 에셋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 에셋은 우리가 그런 실물 자산이라고 하죠. 실물 자산. 그래서 실물 자산이라는 것은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 그 다음에 내추럴 리소스,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는 뭐 번역을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죠. 그래서 뭐 하부 구조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컬렉터블스, 디지털 에셋, 3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한 5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저희 CFA 커리큘럼에도 디지털 에셋의 중요성이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크립토 커런시 같은 디지털 에셋에 대해서 별도의 챕터를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재밌는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2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 헤지펀드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첫 번째 프라이빗 에쿼티와 프라이빗 뎃인데요. 그래서 뒤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에쿼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모펀드죠. 그래서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LBO, 레버리지 바이아웃, 차익 매수라는 것도 있고, 벤처 캐피탈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프라이빗 뎃에는 벤처 뎃도 있고, 디스트레스 뎃,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 상세히 배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리얼 에셋도 우리가 부동산에는 레지덴셜 그리고 커머셜 2가지가 있다. 그래서 어떤 거주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 2가지가 있고, 내추럴 리소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머디티 그런 상품, 그리고 팜랜드, 팀버랜드 뭐 이런 2가지가 있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에는 우리가 이코노믹
스트럭처드 에셋과 소셜 인프라스트럭처 에셋 두 가지가 있다. 뭐 그 부분이 이 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뒤에서 배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뭐 헤지 펀드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레벨 3 가면 각각 전략에 대해서 배우시고 뭐 어떤 식으로 실제로 그런 트레이딩 전략을 엑스큐션 하는지 상세히 배우게 됩니다. 근데 지금 레벨 1에서는 각각의 의미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만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헤지 펀드에 대한 내용은 뒷부분에 조금 상세히 나오게 되니까 그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에는 이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기서는 조금 표시가 조금 잘 안 돼 있긴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부분은 배워야 될 부분은 요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각각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체 투자안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그래서 인베스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펀드 투자안이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투자자가 이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펀드가 여러 가지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죠. 인베스트먼트 1, 2, 요게 1이라고 하고요. 요게 2, 3, 4, 5, 5가지 투자안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을 펀드 인베스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직접 펀드를 통해서도 투자하고 이 인베스터가 이것뿐만 아니라 요렇게도 어떻게 그려볼까요? 요렇게도 투자를 한다. 요렇게. 그래서 펀드를 통해서는 3을 투자를 했고요. 직접 투자를 같이 했을 때 5에는 직접을 투자하면 코인베스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또 한 9인 투자안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 이 사람이 직접 이렇게 투자한다. 이런 것을 다이렉트 인베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인베스팅은 요거, 다이렉트 인베스팅은 요거, 요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펀드 인베스팅, 펀드에 투자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직접 이 투자안에 요 펀드와 같이 투게더죠. 투자하는 것을 코인베스팅이라고 하고 이것과 상관없이 직접 투자하는 것을 다이렉트 인베스팅이라고 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조금 교재에서는 쉐이저 노트에서는 잘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부분이 3페이지에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쭉 설명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인베스팅은 이제 어떤 이제 인다이렉트 한 그러한
형태죠. 그래서 간접적인 투자 방안입니다. 그래서 금방 그림 그려드린 것처럼 그런 펀드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요. 그래서 이 펀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처럼 매니지먼트 피, 어떤 매니지먼트 피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피라고 하는 그 피도 줍니다. 그래서 이 펀드 매니저한테 운용 보수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어떤 관리 보수, 매니지먼트 피를 기본적으로 보통 주고요. 그래서 어떤 그 헤지 펀드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경우에는 AUM이라고 해서 Asset Under Management, 그런 운용하고 있는 자산 규모에 따라서 피를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에쿼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커미티드 캐피탈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그런 매니지먼트 피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것에 대해서는 뭐 보통 우리가 프라이빗 에쿼티 같은 경우는 220 룰, 뭐 헤지펀드는 110 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매니지먼트 피고요. 이게 퍼포먼스 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 피 또 인센티브 피 뒷부분에서 상세히 배우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익에 대해서는 이러한 식으로 서로 피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펀드 인베스팅을 통해서는 인베스터가 그런 인베스트먼트 매니저한테 이런 매니지먼트 피와 인센티브 피를 지불한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그 저희 교재 3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은 뭐 여러 가지 뭐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뒤에서 배우고, 어떤 펀드의 텀시트이라고 하죠. 텀시트라는 말은 요즘 국내에서도 텀시트라는 말은 뭐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 대해서 그런 계약 조건이 담겨져 있는 문서이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인베스트먼트 팔러시, 피 스트럭처, 그 다음에 뭐 인베스터가 참여할 때 필요한 요건 뭐 등등을 정의를 해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펀드 인베스팅이고요. 그래서 펀드 인베스팅은 여기 설명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제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오냐면 각각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시험 문제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이제 펀드 매니저가 전문적인 어떤 서비스와 지식을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베스터의 인발브먼트 수준이 낮고, 그 다음에 어떤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AI 펀드가 있고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투자를 하면 여기에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인베스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헤지 펀드라든지 특히 뭐 프라이빗 에쿼티 같은 경우는 뭐 몇억, 몇십억, 몇천억 이럴 때는 사이즈가 커서 직접 투자나 코인 베트는 사실 힘들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나중에 저희가 어크레티드 인베스터라고 부르는 적격 투자자에 한해서 여기에 투자하는데 보통 뭐 미국에서는 한 10억 정도, 한국도 10억 정도, 뭐 미니멈 정도로 필요하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계좌당, 부자당 뭐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10억, 100억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어떤 그 미니멈 캐피탈 리콰이어먼트가 낮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뭐 다양한 종류의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반해서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제 요런 펀드 직접 안 하고 이 사람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피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펀드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이 인베스터 입장에서는 듀 딜리전스, 실사를 해야 된다.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투자를 하게 되면 보통은 여기 뭐 락업 피리어드라든지 여러 가지 돈을 빼는데 리뎀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환매죠, 환매. 리뎀션 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펀드 인베스팅은 이러한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이렉트 인베스팅을 먼저 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고려하는 것 말고 다른 이 투자안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 이게 다이렉트 인베스팅인데요. 이러한 것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보통 개인 투자자는 힘들고요. 큰 기관 투자자, 예를 들어 뭐 펜션 플랜이라든지 특히 뭐 제일 유명한 게 소버런 웰스 펀드라든지 펜션 펀드, 뭐 그 다음에 미국의 인다우먼트 펀드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큰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장점은 뭐냐면 이러한 투자자한테 주는 피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안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이제 플렉서블한 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여기 대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캐파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엑스퍼티즈를 갖추는 게 쉽지는 않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요 투자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간접 투자에 비해서 이제 캐피탈 리콰이어먼트가 굉장히 높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펀드 인베스팅 말고 다이렉트 인베스팅 말고 그 중간인 코인베스팅, 이렇게 투자하기도 하고 이렇게 투자하기도 하는 이러한 코인베스팅의 장점과 단점은 뭐냐, 그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장점은 뭐냐면 어떤 이제 펀드 인베스팅만 할 때보다는 그 매니지먼트 피 수준이 조금은 줄어들겠죠.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간접 투자할 때보다는 좀 더 자기의 인벌브먼트가 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직접 투자함으로 따라서 이 사람하고 좀 더 릴레이션십을 발전시키고 이 사람의 노하우를 알게 되고 그러한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러닝 오퍼튜니티라고 하죠. 어떤 학습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이제 각각의 장단점에서 이제 믹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컨트롤을 low level of control, 컨트롤 할 수 있는 수준이 낮다.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해서는 또 액티브하게 인발브 해야 된다. 뭐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뭐 외울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해를 통해서 정확하게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쭉 풀어보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3페이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럭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지금 교재에는 4페이지부터 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 자체가 여기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생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오너십 스트럭처와 컴펀세이션 스트럭처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지금 P 스트럭처, 여기 뭐 P 스트럭처 부분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오너십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한 것이 조금 그 키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체 투자안을 하기 위해서 그 구조는 오너십 스트럭처와 컴펀세이션 스트럭처 두 개로 나눠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펀드의 오너십 스트럭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인베스터가 이제 펀드를 통해서 이제 투자안을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보통 예전에 우리 코퍼레이트 이슈어 중에서 파트너십에 대해서 배우셨죠. 그래서 보통 이런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펀드는 파트너십의 형태로 이제 셋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럭처링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LP와 GP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GP는 우리 인베스트먼트 매니저, 보통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뭐 사모펀드 운용력 뭐 이런 얘기하죠. 그게 GP에 해당하고요. 그 투자자들은 LP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리미티드 파트너, 제너럴 파트너.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어로 번역하려면 유한 책임 사원, 무한 책임 사원인 거죠. 사원이라는 게 어떤 종업원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주주 개념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사원이라고 하지 않고 주주라고 하지만 어떤 에퀴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원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무한 책임 사원, 유한 책임 사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너십 형태로 이제 오너십 스트럭처가 구성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은 파트너십 예전에 배우셨죠. 이거는 프라이빗한 구조죠. 프라이빗한 구조.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P가 어떤 여기에 대한 모든 일을 하고 LP는 투자만 하고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그 투자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LP에 참여하는 LP의 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코퍼레이트 이슈어 때 배우셨던 거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이러한 파트너십들은 대부분 금방 세 가지 형태 말씀드렸는데요. 세 가지 형태 중에서 펀드 인베스팅과 코인베스팅의 형태는 파트너십을 스트럭처링해서 하고요. 보통 다이렉트 인베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파트너십 구조로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림을 다시 한번 살짝 그려보면 여기에는 뭐 어떻게 할까요? 뭐 GP 이렇게 해보죠. 여기 LP가 있고 GP가 있다. 그래서 인베스터에는 LP, GP가 파트너십을 형성을 해서 이 파트너십을 형성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LP와 GP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LP는 인베스터고 GP는 인베스트먼트 매니저 또는 펀드 매니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파트너십을 구성을 해서 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보통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LP 같은 경우에는 accredited investor, 적격 투자자라고 해서 우리 교재도 3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자산 규모 일정액 이상 되는 그러한 어떤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스크를 이해를 하는데 좀 sophisticated한 knowledge를 가진, 그리고 웰스도 significant한 웰스를 가진 그러한 사람만이 이 적격 투자자 LP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게 파트너십 중에서도 리미티드 파트너십입니다. 그래서 이 리미티드 파트너십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리미티드 파트너십을 규정하는 게 리미티드 파트너십 어그리먼트 LPA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재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어떤 둘 간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를 규율을 해 놓는 것이 LPA입니다. 그래서 LPA 요것이 어떤 리미티드 파트너십 어그리먼트, 여기에 여러 가지 각각 파트너들의 어떤 권리와 의무 이런 것들이 규정이 돼 있다. 그리고 펀드의 오퍼레이션에 대한 것도 쭉 내용이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LPA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또 우리가 사이드 레터라는 걸 통해서 일부 GP와 일부 GP는 아니죠. GP와 일부 LP 간에 사이드 레터 많이 쓰시죠? 그런 거 회사 생활 하시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한 명 또는 한두 명의 어떤 사람과 독자적으로 이제 사이드 레터를 통해서 개별 요건을 이제 쓰게 됩니다. 뭐 그러한 것들이 이제 LPA와 더불어서 사이드 레터에 적혀져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예는 SQLite라고 제 아직 감기가 낫지 않아서 조금 발음이 좋지 않은데요. 그래서 SQLite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어떤 면제권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GP가 요구했을 때 어떤 캐피탈 컨트리뷰션을 이제 위드홀드 할 수 있는 그러한 면제권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예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제 most favored nation clause 이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보통 ML most preferred nation이죠. MPN 아이고 preferred가 아니라 most favored nation이죠. MFN입니다. 그래서 최혜국 대우 이런 무용 용어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최혜국 대우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역의 요건에서 내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똑같은 동등하게 좋은 조건으로 달라. 뭐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MFN이라고 주로 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최혜국 대우의 어떤 규정 이런 것도 이제 사이드 레터에 담는다든지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또 있는 게 보통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까요? 요게 퍼스트 요거 실무적으로 굉장히 우리 퍼스트 라이트 오프 리퓨저리라고 하는 뭐 우선 매수권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보통 그 예를 들어 뭐 어떤 투자안이 있으면 나한테 먼저 와서 물어봐라. 그래서 내가 그 가격을 매칭하면 나도 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뭐 그런 우선 매수 청구권, 우선 뭐 청구권이죠. 근데 거절할 수 있는 우선적으로 뭘 거절할 수 있는 청구권. 그래서 투자안이 주어졌을 때 딴 사람한테 어떤 가격을 받다, 비드 오퍼, 뭐 다른 M&A에서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그런 오퍼를 받았을 때 나한테 와서 물어보고 내가 그 가격을 매칭을 하게 되면 내가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준다든지 금방 말씀드린 그런 한 3가지 정도 뭐 금방 말씀드렸죠. SQLite랑 그 다음에 MFN이랑 포스트 라이트 오브 리퓨저 이런 것들이 다 사이드 레터 안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그다음 뭐 SQLite 뭐 금방 썼던 이런 것들이 다 사이드 레터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파트너십으로도 되고요. 그래서 파트너십은 이제 프라이빗한 거라서 굉장히 일리퀴드하죠. 이런 지분을 이제 양도하고 청산하고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MLP라는 구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스터 리미티드 파트너십인데요. 그래서 요것도 말 그대로 리미티드 파트너십이죠. 그래서 요것도 보통은 리미티드 파트너십, 요거는 마스터 리미티드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MLP인데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그 마스터 펀드를 상장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publicly trade 될 수 있게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추럴 리소스나 리얼 에스테이트 때는 MLP 구조로 많이 써서 이제 그 투자자가 AI 펀드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너십 스트럭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미있으시죠? 예. 그 다음에 compensation structure 또는 뭐 P structure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P structure 그래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P.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매니지먼트 P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 P, 인센티브 P, 캐리드 인트레스트. 이거는 뭐 P에서 캐리드 인트레스트란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뭐 실무에서는 캐리 하고 있습니다. 캐리. 그래서 뭐 지금 뭐 경제신문이나 이런 데 보시면 캐리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퍼포먼스 P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헤지펀드는 보통 AUM이라고 부릅니다. AUM이라고 부르는 그 AUM 또는 보통 AUM이라고 하죠. 뭐 Asset Under Management라고 해서 뭐 AUM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성공 보수를 받습니다. 매니지먼트 P를 받습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P를 받고요. 대신에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는 커미티드 캐피탈 그 4페이지 보시면 커미티드 캐피탈 진한색으로 볼드체로 되어 있고 not invested capital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뒷부분에 좀 설명을 상세히 드릴 텐데요. 그래서 좀 이제 아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여기서도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인베스터들이 이제 PE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commit 이제 너 commit yourself 이런 말 쓰죠. 너 자신을 좀 몰입을 시켜라. 그래서 자기 자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커미트먼트를 하게 됩니다. 내가 약정이라고 하죠. 이제 약정을 얼마 투자를 하겠다라고 약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PE에서 약정을 하게 되고 이제 약정액을 모아서 펀드를 구성을 하게 되고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 펀드가 셋업이 돼서 그 타겟을 찾아서 이제 투자를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펀드 매니저가 이제 약정한 투자자한테 캐피탈 콜을 하게 됩니다. 캐피탈 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얼마 집행이 필요하니까 얼마를 달라 이러면 그 인베스터가 얼마를 이제 약정된 금액에서 그만큼을 이제 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투자가 되면 그게 인베스티드 캐피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미티드 캐피탈이 캐피탈 콜을 통해서 이제 콜이 이루어지고 투자가 되면 그것이 인베스티드 캐피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드로우 다운 된다, 인베스티드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투자 대상이 아이덴티파이드 되고 added to 포트폴리오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트폴리오 컴퍼니라는 게 투자의 어떤 회사들이죠. 투자 대상 회사들 거기에 더해지면 그게 드로우 다운 된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드로우 다운이 된다. 그래서 보통 커미티드 캐피탈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년에서 5년. 보통 뭐 미국 같은 경우 PE 기간이 한 10년 이상이라고 하면 투자 기간은 뭐 3년에서 5년 걸리고 엑싯 나중에 이제 엑싯 하는데 또 그만큼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총 10년이라고 하면 3년에서 5년 정도에 걸쳐서 그만큼을 콜해서 드로우다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우다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펀드 매니저의 재량이다. 그리고 이제 이 전체 캐피탈 콜에서 커미티드 캐피탈인데 뭐 여기서는 말 그대로 인베스티드 캐피탈이라고 되어 있죠. 인베스티드 캐피탈 드로우 다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소진 안 된 거는 드라이 파우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신문이나 특히 뭐 제일 잘 보시는 신문 있으시죠? 뭐 더벨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드라이 파우더라고 이제 부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이 파우더라는 거 탄약이죠. 탄약 그런 탄약 남아있는 탄약 마른 파우더. 그래서 탄약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총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베스터가
전체 인베스터가 약정한 것 중에서 투자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드라이 파우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명처럼 이제 매니지먼트 피는 여기에 대해서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일정 퍼센티지를 곱한 게 아니라 커미티드 캐피탈의 일정 비율을 곱한 것을 우리가 그 매니지먼트 피로서 우리가 이제 일정 퍼센티지를 적용하는 것은 요것이다, 요게 아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 매니지먼트 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피가 이제 5페이지부터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좀 설명이 많아서 여러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저희가 그 리턴을 구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때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간략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하드, 허들 레이트. 허들 레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그 파트너십, 우리가 LPA, 그 LP에서 어떤 허들 레이트 또는 프리퍼드 리턴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퍼포먼스 피를 이제 5페이지 설명처럼 퍼포먼스 피, 인센티브 피를 주기 위해서 이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소프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곳을 넘게 되면 말 그대로 소프트한 거죠. 전체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지불하는 것이고 하드는 넘어간 부분, 허들 레이트를 넘은 부분에 대해서만 퍼포먼스 피를 주는 것을 하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리턴 계산할 때 잘 나오거든요. 그때 우리 또 상세히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캐치업 클로즈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캐치업 클로즈라는 것은 이제 그 예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예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펀드가 14%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허들 레이트가 8이고 퍼포먼스 P가 20%였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캐치업 클로즈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첫 번째 8%는 LP한테 가고요. 나머지 2%는 GP로 간다.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 14%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된 14% 리턴을 기록하게 되는데 허들 레이트가 8%입니다. 8%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20% 퍼포먼스 P가 되면 이제 캐치업 클로즈는 여기서 처음에 LP한테 8%가 가고요. GP한테 2%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80대 20으로 나누기로 했죠. 퍼포먼스 P가 20이니까. 그러면 요렇게 캐치업이 된 겁니다. 캐치업이라는 게 캐치업 위드라는 관용어가 있죠. 이렇게 잡다, 따라잡다 이런 말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 나머지가 4%를 8대 2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4%를 0.8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한테는 83, 32, 3.2%를 LP가 더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캐치업 클로즈가 적용이 될 때는 이러한 형식으로 된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GP 하게끔 캐치업하게 한다. 처음에 10%에 대해서 8대2로 우리가 가져가게끔 캐치업하게 해준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뒤에 한번 또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워터 마크에 대해서 클로즈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인베스터가 퍼포먼스 어떤 개인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더블로 카운팅해서 지불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하이워터 마크 보통 어떤 뭐 이렇게 이런데 뭐 댐이나 다리 같은 데 보면 물이 한번 들어찼다가 이렇게 표시된 거 있죠. 하이워터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제 어떤 이익이 높았다가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는데 이때 성과 보수를 줬습니다. 이때 줬는데 낮아졌고 이렇게 왔을 때 똑같은 성과 보수를 주는 게 아니고요. 더 이상 높아갔을 때 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주게 된다. 그게 하이워터 마크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이제 하이워터 마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클로우백 프로비전은 5페이지 밑에 있는데요. 그래서 클로우백 프로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LP가 만약 GP한테 부적절하게 지불됐던 피를 다시 그런 부적절하게 지불된 그 퍼포먼스 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는 이익이 나서 왕창 줬는데 다음에 또 손실이 났어. 그러면 그것을 클로우백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나중에 리턴 계산할 때 숫자로 제가 한번 좀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고요. 지금은 말로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워터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워터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파트너십에서 어떤 그 프라핏을 GP와 LP 간에 나누는 그러한 방법을 워터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P와 LP 간에 프라핏 로스를 이제 나누는 건데요. 그래서 딜 바이 딜, 아메리칸 워터폴이라는 것은 GP가 딜 베이스로 퍼포먼스 피를 가져가는 것이고요. 이제 홀 오브 펀, 유로피언 워터폴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설명도 나와 있지만은 모든 투자안이 엑시트되고 날 때까지 퍼포먼스 피를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제도 있지만은 딜 바이 딜 한쪽에서는 이익 나고 한쪽에서 손실 났을 때 아메리칸은 이제 이익 난 데서 가져가고 손실 난 데는 안 가져가지만 그 유로피언은 두 개를 합쳐서 이제 그러면 이익이 줄어들겠죠. 거기에 따라서 퍼포먼스 피를 지불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합리적이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5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 봤고요. 모듈 퀴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투자에 비해서 이제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의 어떤 특징이 뭐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요거에 비해서 이거의 특징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B번입니다. 그래서 훨씬 레스가 아니죠. 더 리퀴디티가 높고요. 그 다음에 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B번입니다. 2번 문제인데요. 그래서 어떤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를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하우스 엑스퍼티즈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는 이제 인하우스 엑스퍼티즈가 없습니다. 어떤 듀딜리전스를 한다. 실사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답은 펀드 인베스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의 매니지먼트 피는 뭐의 퍼센티지로 결정된다. 말씀드렸죠? 커미티드. 실제로 투자된 금액이 아니라 약정 금액으로 기준으로 한다. 보통 이게 헤지 펀드일 경우에는 답은 AUM, 보통 AUM으로 표현되는 C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의 투자자에게 LP 텀 중에서 LP 리미티드 파트너십 텀 중에서 가장 리스트 어드밴터저스한 그러한 것은 뭐냐, 그러한 내용이 된대요. 그래서 이것은 답은 C번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투자자죠. 어떤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 워터폴을 하게 되면 손실 난 거는 뭐 안 주지만 이익 난 거에 대해서만 주고, 유로피언은 합쳐서 주니까 훨씬 더 이제 이게 인베스터한테 유리하고요. 클로우백도 이제 먼저 이익이 나고 뒤에 왕창 손실이 났으면 클로우백 이제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유리한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불리한 거기 때문에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마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